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 잘 모르죠. 그리고 네. 그냥 예전에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언제 뭐 무슨 프로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 PD 수첩 뭐 이런 데 한번 나오지 않았나? 정도로 흘려가는 이제 것인데 형제복지원 사건을 어떻게 처음에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같이 해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은 뭐가 있는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무력감을 많이 느끼죠. 지난 4년 동안 그 어떤 사건보다 그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19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돼서 이제 새롭게 다시 법안을 이렇게 발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종선 씨, 그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내서 이 사건이 묻혀 있었다가 그 증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대 마지막 자리에서 저는 믿어요. 이러면서 제가 진선미 의원이 하면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진짜 국회에 있으면 다양한 그 오랜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의 대부분들이 다 보면 국가 폭력이에요. 네, 맞아요. 그 시간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의 폭력들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은 특별히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고 그 역할을 다하다가 국가가 그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 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경제적 상황이 어쩌고 뭐 해서 다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세계 11대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좀 정상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이미 뭐 할 기회가 있었다. 또 다른 사건들이 이렇게 뭐 사건마다 특별법을 만들면 다른 사건들도 뭐 우후죽순 다 뭐 해달라고 할 거다. 뭐 그러니까 예산이 그 다른 부족하다. 사건을 왜 안 해줄 생각을 하냐고요. 예, 이걸 또 하고 다른 사건도 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것인지 참 잘 모르겠어요. 네, 진선미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에서 다시 형제복지원법을 재발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함께 힘 보태주신 많은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형제복지원 사건이 논의되는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벌써 횟수로 5년째입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청원하고 법안 발의하고 증언대회하고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서명운동하고 1인 시위하고 삭발하고 단식까지.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상을 밝히고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정책으로 갇혔고 국가의 방관 아래 맞아 죽고 굶어 죽어야 했습니다. 국가의 방해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라도 국가의 이름으로 잘못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수 없다면 대체 우리 국민에게 국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국가의 폭력은 숨겨지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남는 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비극은 세월호로, 물대포로 다시금 반복될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통과에 여야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또 많은 법안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꽤 온 국민들의 그 관심을 받았던 좋은 법안 중에 하나를 꼽자면 아마 신경민 의원님의 카톡 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일 것 같은데, 물론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논쟁도 논란이 있기도 있죠. 하고 법으로 진짜로 제약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은 실제로 저녁 시간 지나고 나면 보좌진들에게 카톡으로 지시 잘 안 하십니까? 잘 안 합니다. 아, 저도 쉬어야 되니까. 저는 이걸 사실 보고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뭐 SNS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해서 그러기도 합니다만 밤 10시든 11시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고 했었는데 많이 반성하고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법안이 나왔으니까 혹시 그냥 겉으로만 언론 통해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살짝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에 그 SNS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는 아주 짧은 그 조항이거든요. 제 6조의 근로기준법 6조의 2에다가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발의를 10명을 가까스로 채워가지고 했더니 재미있는 현상은요. 청년층으로부터는 아주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고 좀 나이가 든 그 장년 이후 세대들로부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을 시키는 분들은 네, 별로 그렇죠. 좋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되겠느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으로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이냐. 거냐, 이게 법이 되겠냐라는 예. 그 두 가지 얘기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높은 공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피해를 보고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법은 실효성 논란과 상관없이 이미 발의 자체로 지금 현재 사회에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게요. 예. 고용노동부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조와 경총이 퇴근 시간 이후에는 이메일 발송을 금지하는 협약을 네. 맺었고요. 네,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전송을 금지하고 연락 불가능한 주말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은 이것을 법제화해가지고 예. 제가 이걸 6월 말에 냈는데요. 6월 초에 독일도 법안이 발의가 돼서 예. 사실 독일하고 우리가 같은 달에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SNS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것과 떨어질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데 네. 현실적으로 당선된다고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무효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또 뭐 외교적 이런 게 있다고 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은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희가 20대 국회 시작하는 첫날 5월 30일 날 그러니까 남인순 지금 이제 현재 여가 위원장이시죠.
대표 발의로 이제 결의안을 그러니까 냈습니다. 예. 이 국회 한일- 상임위원회 중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예, 위원장 남인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우리 이제 20명의 여성 의원들이 다 동참해가지고 이 한일 합의를 무효화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위원회도 겸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음. 이제 여가위는 아닌데요. 잘못된 합의를 가지고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분이 저에게 국회에 찾아오셔서 예. 위안부 특별법 입법 청원을 이제 하셨습니다. 저희 고양시장이 같이 와서 이제 제가 예. 소개 의원이 됐고 지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너무 기니까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12월 28일 날 한일 합의는 정말 잘못된 무효화 것이다. 해야 하고, 저는 전국 여성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지역에 요새 다니면서도 지방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그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회에서 결의안을 함께 동시에 그 촉구 결의안을 내거나 지역 여성위원회에서 이런 어떤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런 홍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쭉 해서, 국민들이 저희 당에 바라고 있는 것이 네.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제일 해야 되지 야당이 않냐,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라고 네. 하는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위안부 피해자 예. 할머니들의 문제를 가슴 속에 맺힌 한을 그렇죠. 풀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하는 그 특별법은 뭐 이제 이분들의 명예 회복과 또 이제 사후의 어떤 이런 지원과 또 제일 이제 중요하게는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림일로 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예.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켜지게 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이 한일 합의에 잘못된 따른 아이는? 강요된 화해를, 그러니까 화해를 강요하는 그런 것은 좀 중단시켜야 되겠다. 위안부 특별법 그리고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입법 청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가슴 아픈 고통의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이 진실을 밝히고 제대로 된 역사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입법 청원을 하기 위해 함께 오셨습니다. 이옥선 할머님, 이용수 할머님, 그리고 박옥선 할머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머님들의 명예 회복과 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위안부 특별 법안 제정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소강 얘기하시면서 네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우리가 탕감시켜주고 소멸시켰다라고 네네. 쉽게 말하지만 네. 1,400억을 어떻게 1억으로 탕감할 수 있느냐, 이제 네.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상식적으로. 네네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하고도 그 민생특위 그 정부 보고 때 제가 막 따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황당해요,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3개월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거든요. 예.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다 털어요. 턴다는 얘기가 뭐냐면, 김아무개 씨가 뭐 삼성카드에 1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3개월 못 갚았다. 그러면 삼성카드가 연말에 이거를, 이 채권이 원래는 100만 원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0으로 만듭니다. 삼성카드의 재무제표상은 회계장부상에서는 0원이 돼요. 이게 상각처리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원이 있으면 제가 많이 묻는 게, 그럼 그 빚을 그 김아무개 씨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0원이 됐는데 왜 갚아야 되죠? 근데 장부에서는 상각을 시키고
그리고 100만 원 채권을 들고 계속 추심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들고 추심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아예 그걸 팔아버려요. 예, 팔아버리는데 그때 팔 때 제값을 못 받죠. 이미 장부에선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파는데 뭐 한때는 5%에서 10% 사이. 요즘은 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땡처리로 돕니다. 그 금액의 5%만 받고 파는 거예요? 네. 어차피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장부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삼성카드의 입장에서는 3개월 안 갚았다고 네. 그걸 안 받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안 받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장부에서만 빼고 받을 돈으로 생각하죠. 다만 들고 계속 추심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그냥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할 때는 팔아버리는데 왜 장부에서 빼냐 그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게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실 채권이 늘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돼요. 예, 이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쉽게 그 상각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실제 위험한 정도보다 예, 더 부실한데 부실 정도를 은폐하고 분식회계 돼 있는 축소하고 거네요.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회계장부에서 다 뺐지만 사실 그 채권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채무자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한 예. 세 바퀴 돌면 5%로 계속 사면 떨어지니까 뭐 1%로 샀는데 네.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거야. 100만 원과 연체 이자와 예, 이걸 다 달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얼마에 싸게 넘겨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모르죠. 내가 빌린 네. 돈은 100만 원이 맞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연체 이자까지 붙어서 한 300만 원 되니 300만 원 갚으시오. 예. 라고 하면 예,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게 계속 회전되다 보니까 근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팔지 못해요. 예, 채무자한테 충분히 예, 그 채무 조정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 줍니다. 먼저 인정해 주고 그래서 채무자가 내가 갚기 어렵습니다. 내 소득이 이 정도라서 이 정도밖에 못 갚습니다. 예, 그 채무 조정에 대한 요청을 금융사가 들으면 예, 받으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고 그 심사를 같이 하죠. 근데 여기서 네. 따라오는 질문이 항상 생길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네. 돈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대목이에요. 자꾸 우리나라 그 정부는 국민들이 뭐 제도만 만들면 다 도망가고 사기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에 따른 이 페널티가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그렇죠. 뭐 통장도 네. 못 만들고 예, 대출도 못 하고 예, 신용 뭐. 그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근데 서민들이 떼먹는다면 얼마나 떼먹겠습니까? 뭐 몇 억을 떼먹습니까? 알고 보면 기껏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준인데 네.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에 엄청난 사실은 장애를 입는다. 예, 이런 페널티가 존재하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의도적으로 회피할 500만 정부나 원 대기업은 수천만 원, 수천억씩 제 얘기가 막 하면서. 그거예요. 단위가 예. 크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기나 열심히 감시하자는 거죠. 정말 생활비가 부족해서 못 갚는 사람한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한테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못해 야박하면서 이 대우조선 사태 보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또 추경으로 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돈 더 달라 이렇게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왜 이렇게 호술하게 관리하고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예, 이 부분은 예, 정말 국민 위에 이 정부 집단이 우리가 군림하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정권을 잡아서 집권을 네. 해요. 네. 그러면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고요. 예, 채권이 소멸됐으면 더 이상 추심이 중단돼야 되고 5년이 지났으면.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그 채권을 다른 데 파는 행위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포함한 또 채무자 보호 내용을 몇 가지 넣어서 그러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이 소멸시효 관련한 건 이미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솔직히 자기들도 좀 심하다. 그래서 그 행정 지침으로 관리감독 내용안에 반영하겠다.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법안은 이미 감독 그 현실이 그러니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서 법으로 이걸 보장하자 해서. 이 자리에서 좀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한 9,700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개인 채권이고요. 개인 채권입니다. 예, 그 법인 것까지. 법인까지 하면은 제가 한 1조 9천억 정도 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처리 절차는 저희가 내부 절차를 거쳐서 사회단체 등 관련 기관에 양도할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를 잘 아시죠? 일본계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서상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도 이렇게 영업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 법정 최고이자율이 20% 수준이고요. 35.6% 이상에 해당하는 그 고객분들을 선별해서 약 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고객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의한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을 조건으로 하는 형태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전부 소화하는 방향으로. 근데 어쨌든 이제 안전행정위원회에 계시는 모습들을 지난 4년도 쭉 봤고 또 특히나 이제 간사를 맡으셨으니까 안행위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관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네. 이제 이게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뭐 보니까 그 최근에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도 내고 하셨던데 네. 국가직으로의 전환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는 이제 하여튼 여러 갈래에서 얘기들을 해요. 하는데 우선은 정부 여당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자기들 얘기로 1조 가까운 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라는 아주 강고한 저기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학자들 중에는 우리가 지방자치로 가야 되는데 왜 이미 지방자치 업무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왜 또 그걸 또 굳이. 국가직으로 끌어올리느냐, 이런 또 의견을 얘기하시는 또 학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거, 이게 또 현실적 한계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더라도 국가직에 준하는 예우를 해주면 그것이 그러면 이런 모든 학자들의 얘기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방자치의 방향이라면 예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지경이냐면 요즘 생활 안전과 관련된 말벌, 뭐 벌집 제거나 멧돼지 출몰했다고 나가는 출동 건수가 훨씬 더 많아요. 뭐 출동의 40%인가 뭐 그런다고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갔다가 거기서 목숨을 잃으시면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걸 왜 순직 처리를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법안도 제출을 했고요. 국립묘지 설치법. 네. 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 그 조직을 보면 본부장 밑에 그냥 과장급으로 쭉 평면 조직이에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경찰만 하더라도 똑같은 인천 경찰청 조직만 보더라도 거기에 보면 청장 밑에 1, 2, 3부장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체계적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진짜 꿈 잘 거야 4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현장에서의 지휘 체계의 문제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짚어서 이제 뭐 부관서장도 만들어주고 또 선임 또 소방서장도 지정해주고 직급을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좀 조직 체계를 갖춰주고 일을 할 수 있고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리고 작년도 제가 국감 때는 이 소방관들이 자가 치료를 해요.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왜 내는가 봤더니 불 끌어갔다가 다쳤는데 그거를 신고를 하면은 소방관서 평가에서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정을 했는데 올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소방본부장님,
우리가 그 PTSD 진짜 2012년부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세요.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60%가 없다고 했어요. PTSD를 이렇게 목록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봤는데 해당 직원은 이렇게 강요를 받아서 과시방석이라는 거예요. 해당 항목을 없애달라. 안 그래도 업무 보랴 출동하랴 바쁜데 왜 강제적으로 하라고 강요하냐. 이런 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국 소방관서 종합평가 항목에 심신건강관리 추진이 30점이 평가 100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의원님 설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방소방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했습니까? 결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행자부 협의하셨나요? 행자부까지는 안 가고 제가 우리 차장, 경무부장, 부장부터 그다음에 부산 인천 같은 경우도 경무관 부장이 있어요. 부산 인천은 소방본부장에서 바로 과장으로 내려갑니다. 저래 돼 있죠? 저게 맞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재난관리법상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소방본부장이 하죠. 최악 계급은 맞춰줘야 통제가 되겠죠. 국가적 재난 때. 소방본부장도 국가직이 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부터 다 검토를 하시되 우선은 가장 급한 게 부본부장 제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나눠야죠. 그리고 본부장 유고 때는 부본부장이 그 총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경찰하고 왜 달라야 됩니까? 인원수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자부 장관님 이거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내용을 제가 봤고요. 앞으로 근데요, 실무자들 답변 보내온 거 보니까 의지가 없어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거 재난 관리를 하겠다는 국가가 저런 체계조차 안 가르치면 어떡하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조직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하게 꼭 협조할 수 해주세요. 있도록. 저거. 알겠습니다. 네. 예. 거기서 당시에 2015년 7월 3일 운영의 속기록에 보니까 이병기 실장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뭐 이병기 실장도 사실 뭐 보면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많았고 의원님 질문에 보면 실제 대통령과 덕대를 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비서실장이 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느끼셨던 청와대의 운영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파악하셨습니까?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 사실상 대통령이 전권을 잡고 비서실을 장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를 해야 되는 그리고 직접 지시받고 직접 보고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렇죠.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독대 한 번 못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대통령 출근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동선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허수아비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비난 여론이 많고 김기춘 씨가 일단 물러났는데 이병기 씨가 이제 차기 후임 비서실장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거리 3인방에게 완전히 장악돼서 뭐 제 역할을 못했다. 그게 당시에 제 판단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총무비서관에 이제 이재만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제1부속실의 정호성, 제2부속실에 이제 안봉근 이렇게 문고리 3인방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1부속실은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 부속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 사는 분 아닙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부속실이 존재하고 이 부속실에 비서관이 존재해야 되는가? 여기에 역할을 누가 과연 했는가? 이게 방점인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루머들도 많았지만 이 문고리 3인방을 청와대에 천거를 했던 보이지 않는 실세. 이게 정윤회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윤회도 사실은
또 뒤에 권력이 있었다. 뭐 요즘 여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정상적인 비서실 운영을 하지 못했다. 제2부속실은 사실은 직제가 없어져야 돼요. 필요하지 않은 부서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분인가는 좌우간 대통령 배우자를 대신해서 일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거죠. 참, 우리가 대통령의 이런 이야기까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야당으로서의 비난이나 이런 문제 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안타까움인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이 불행한 거죠. 네.